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잇입니다. 12월 27일 시점까지 거론되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이 두 사람을 안 잡으면 40, 50석이 날아간다는 의견도 있고 영향력이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꾸준히 구애를 보내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친윤계 중진들 거취에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의중이 숨어 있는 걸까요? 민주당에서도 혁신 움직임이 일면서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가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 어제 지역구인 계양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라이브 방송을 공개했는데 여러 해석이 뒤따릅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기로 한 속보도 오늘 민주당을 긴장시킨 뉴스였는데 정치권 관심 뉴스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한해서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불참 선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 위원장은 매를 들 수도 있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혐의 자체가 단순하고 명료해서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능 문답지를 실은 차량이 전국 84개 시험지구로 이동했습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있다가 수능 당일 새벽 시험장에 배부됩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서 제주도 산간에는 10cm의 큰 눈이 내렸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끝난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1994년 우승 이후 29년 만이며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네, 헤드라인 마지막에 보신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끝난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29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LG 팬들에게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밤이 될 것 같은데요. 마침내 LG가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LG가 1994년 우승 이후 29년 만에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LG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시리즈 5차전에서 KT를 6대2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했습니다. 3회 박혜민의 2타점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린 LG는 1루수 박병호의 실책 때 한 점을 추가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KT가 5회 초에 LG 선발 켈리의 폭투 때 한 점을 따라갔지만 LG는 이어진 5회 말 공격에서 다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노아웃 주자 2, 3루 기회에서 김현수가 2타점 적시타를 쳐내면서 점수는 5대1이 됐습니다. LG는 6회에도 추가점을 뽑아 결국 KT를 6대2로 누르고 감격의 우승 트로피와 포옹했습니다. 선취 타점의 주인공의 LG 박혜민은 4회 수비에서는 실점 위기를 넘기는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LG의 오지환 선수, 기자단 투표 93표 중 80표를 받아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오지환은 화제가 된 LG의 선대 회장이 남긴 특별한 선물이죠. 고급 시계의 주인이 됐습니다. KT는 대반격을 노려봤지만 투타 모두에서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플레이오프에 이은 또 한 번의 뒤집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현재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연장 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일하는 제도는 세부적으로 기본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나뉩니다. 12시간씩 더 일할 수 있는 단위는 일주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다음 주로 넘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업종마다 제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재 일주일인 연장 근로 단위를 더 넓혀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자와 국민 6천여 명을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제조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종 가운데는 설치와 정비 생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1차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건강권은 현행 주 52시간제를 지키기만 해도 보장된다며 결국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아쉬움을 표하고 조속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발표가 지난 3월 나온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상당수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근로시간 유연화 대상이 일부 업종, 직종에 한정되고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화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근로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과 직종에 있어서 수요가 적지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기업은 대체할 방법이 없다면서 수출기업에는 글로벌 경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송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계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한국노총. 불참 5개월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온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인 복귀가 이뤄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의 대표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에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거부권 행사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개정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제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을 갖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복귀만으로 그동안 깊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에 이번 달 말에 재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자동 폐기를 피하려는 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데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만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철회안을 김 의장이 결재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무리수를 뒀는데도 김 의장이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그것이 의자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90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이 다시 추진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등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장통 야바이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보복과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과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정식 안건, 즉 의제가 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며 여당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히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사일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등도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는 취지입니다.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국회 사무처가 인정을 했고 의장님도 그것이 맞다라고 저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과 검사 비위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1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검찰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추진에 이어서 이번엔 이른바 쌍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다음 달 처리가 예정된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정쟁거리로 힘자랑만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다음 달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전국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법을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 저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론 등 정책 이슈를 잇따라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특검이 진행돼 선거를 앞두고 수사 상황이 흘러나온다면 중도층 표심에 나쁠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아마 지지율 제가 보기엔 반토막 날 겁니다. 국민의힘은 참 가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 각종 탄핵안, 그리고 쌍특검 추진까지 싸잡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좀 그런 방향이 가혹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제자가 안 보여요. 특히 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검사를 잇따라 공개한 걸 쌍특검을 대비한 좌표 찍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판을 흔들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계획대로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만큼 여당 또한 사전에 총력 대응에 나설 태세라 연말 정국의 가파른 대치 전선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침묵이 길어지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매를 들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친윤계와 영남권 중진 용태론이란 칼을 빼들었지만 좀처럼 들려오지 않는 응답에 인 위원장이 재차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매를 들 수 있다며 후속 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못 박진 않았지만 거취 표명이 없는 여권 핵심을 두루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친윤 핵심으로 꼽혀온 장제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규모 지지자들이 모인 산악회 행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론 장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연례적인 행사이고 이미 9월부터 준비한 만큼 최근 이슈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인유한 혁신 위발 친윤 핵심 거취 압박에 새 과시로 맞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다른 지도부 인사도 애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터라 이런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이 지지부진한 사이 이준석 신당론은 조금씩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제3지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계 천하용인 4인방에 이어 다른 여당 인사들의 합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100명 되는 의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위치다. 그 정도 의사표현을 했던 의원이 실제로 있냐는 거죠. 그런 분도 있죠, 당연히. 당 주류 세력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발 혁신 경쟁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 등 정책 이슈마저 잇따라 여당에 내주자 위기감이 고조된 겁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 등 여권 핵심이 쇄신론에 호응할 경우 이재명 대표도 덩달아 압박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 험지 출마를 조금씩 이제 거론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 인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내년 총선 때 불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인적 쇄신론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다시 대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이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분리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를 괴롭히거나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상당 시간 내부 검토를 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별도로 심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보통의 위증교사 사건과 똑같이 심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3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 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선고까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청탁했다는 김 씨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격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과거 위장 전입 사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준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엄호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회피를 신청할 정도의 사이인 만큼 지명이 부적절했던 겁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훈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때 드러났던 위장 전입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 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청문 과정에서 이미 자질 검증이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특히 위장 전입 논란을 놓고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례를 들어 차단막을 쳤습니다.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등 현안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적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의 사법화엔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헌법재판관에서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반복되어 온 임기 해석 문제에는 자신도 관례대로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전임자들의 관례에 따라서 자녀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 후보자는 여야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소장에 오를 수 있습니다. 5년 전 이미 한 차례 인준을 거쳤고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끝까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시험 문제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운송차로 옮겨집니다. 올해 수능 문답지를 실은 차량은 경찰의 철저한 경호 속에 전국 84개 시험지구로 이동했습니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 새벽 전국 각 시험장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은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 감소한 50만 4,588명.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확진자도 다른 응시자와 같은 시험장을 이용합니다. 다만 확진자는 점심시간에 따로 식사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됩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과 함께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을 방문해 수능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등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수능 당일 오전에는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어지고 오후에는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시험장 인근 소음이 통제됩니다. 또 시험장 주변 순찰과 교통 정리에 경찰 16,000여 명이 투입되고 전국 소방관서도 긴급 대비 태세에 나서는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가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정원 수요를 확인하고 또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단순한 희망사항을 숫자로 발표하는 건 의대 정원 문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자료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초겨울 추위 속에 밤사이 10cm의 큰 눈이 내렸던 제주도 산간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아침 절정을 이룬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이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길 양옆은 마치 하얀 용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고 나무 위에는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최고 10cm 안팎의 큰 눈이 내린 제주 산간. 한라산 국립공원 모든 탐방로가 통제됐고 산간도로는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뒤늦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월동장구를 갖춰야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으로부터 상공 5km 기준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졌던 제주도 산간을 중심으로는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륙은 눈 대신 초겨울 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9.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강원도 정선 영하 8.1도, 충북 제천 영하 7.3도, 서울도 영하 2.2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14일부터 15일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찬성질의 대륙고기압은 빠르게 변질되면서 이동성 고기압화되며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인 목요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날씨가 다시 추워져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가을비를 전후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해지는 환절기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다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택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과 만나 배차 방식과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택시 독과점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직접 업계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택시 단체 분들 말씀 많이 듣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러 우려들이 부식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다,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엔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다는 독과점 논란이 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택시기사나 법인으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다시 15에서 17%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방식을 바꾸고 문제가 된 이중계약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에서 5%인 수수료율을 낮춰달란 택시업계 요구를 고려해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가맹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택시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만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2주 뒤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은행권에서 지난해 고금리로 출시했던 정기예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금이 대거 해지돼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뭉칫돈은 여전히 은행으로 몰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은행권은 앞다퉈 고금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높은 이율에 당시 5대 은행으로 몰린 돈만 66조 원이 넘습니다. 1년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이 대거 이탈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은행들 예금 만기 이런 것들이 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의 유동성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당기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창 자금이 몰렸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29조 원 가까이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뭉칫돈이 은행을 선호하고 있는 건 시장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일단 안전자산인 예금을 선택한 겁니다. 중동 정세 불안,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국의 시장 금리 상승 현상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뭉칫돈들이 주식보다는 예금에 다만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호했습니다.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은행 예금 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가입을 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이 원활해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정체돼 있는 만큼 한동안 대출 금리 오름폭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들어서 대다수 육아용품 물가 상승세가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과 서비스 중 분유나 기저귀, 유아동복 등 절반이 넘는 6개 품목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인 3.7%를 웃돌았습니다. 유아동복이 12.1%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기저귀 값이 9.6%를 기록해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분유는 6.3%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예인들 마약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떠들썩했던 것만큼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물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지막 조사를 받은 건 지난 4일입니다. 두 번째 조사였는데 국과수 정밀감정에서도 이 씨 몸에선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난 가운데 경찰은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알려져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알려졌다고 부연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자 진술이 있어서 확인하는 내사 단계였는데 언론에 노출돼 수사가 꼬였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권지용 씨에 대해선 신체와 통신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동일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평가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 외에도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가 앞으로 매일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 시장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해 중증 장애인 노동자와 전담 인력 500여 명이 해고됐다며 이를 처리할 때까지 지하철 탑승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서울에서 경기 수원시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퇴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집회는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저녁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배차 시간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등 요구사항과 관련해 경기도와 사측에 대화하자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을 듣지 못해 계획대로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양국의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양국 연례 국방회담인 안보협의회의 SCM 개최에 앞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혈맹을 의미하는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전략 문서인 맞춤형 억제 전략, TDS를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TDS는 앞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 2013년 마련됐습니다. 양국이 10년 만에 개정에 나선 건 그동안 3차례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ICBM과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핵 3축으로 불리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만약 전쟁을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은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양 국방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상황을 가정해 개정한 2019년 한미동맹 국방 비전도 4년 만에 개정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어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국 조기경보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 의지를 밝힌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양국 장관이 한미일 연합훈련 등 3국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한미일 삼각 공조 흐름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유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 처방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주말 행보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은 오늘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너는 아파트 행사할 때도 애기가 작정이다 그러고.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네, 자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자 여원 산악회 여원이 여의도의 으뜸이 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장제원 의원의 주말 대규모 산악회 행보 보셨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게 뭐 갓을 고쳐 쓰려고 했는데 원래 고쳐 쓸 계획이었는데 때마침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갔다 정도로 보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좀 윤핵관들에 대한 험지 출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 페이스북에 지금 위와 같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내가 씨를 뿌린 곳에서 수확하고 싶을 것이다. 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인이라도 저 장면을 봤으면 부러웠을 것이다. 네. 네. 그 정도 새를 기업할 수 있다. 그럼요. 정치를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저렇게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저 지역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진들이나 친윤들에 대한 이런 희생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희생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희생을 요구한다면 명예롭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장제원 의원이 아직까지 지금 11월뿐이 되지 않았고, 예. 네, 그리고 12월 달에 어떤 결단을 하든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정도 사람들이 모일 정도면 저 정치인에 대해서 우선은 박수를 쳐주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열심히 네. 했다는 증거다. 부럽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자, 뭐 현장에서 보니까 나보고 서울 가라고 한다 그랬더니 지지자들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글쎄요.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뭘 하는 거는 제 눈에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요새는 뭐 돈 안 들이는 정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저런 행사를 하는 거는 뭘까? 네. 좀 약간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또 좀 위태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순항하지 못했을 때에 그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 정권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굉장히 명운이 걸려 있다고 보는데 장제원 의원 정도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고 뭐 이 정권의 공신이라고 하고 하는 분인데 이런 시기에 저런 행사를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세를 보여준다 이런 걸 굳이 하셨어야 했을까? 떠나지 이런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예? 사상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고 예.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게 일종의 뭐 그 반전을 위한 하나의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면 예. 저는 뭐 그때 가서 박수를 쳐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위태로워 보인다. 이게 저의 평입니다. 예, 반전을 위한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YTN과의 통화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거 매년 공개했던 행사고 그리고 9월부터 준비했고 최근 이슈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런 행사하고는 좀 별개로 혁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다음 정치 행보를 좀 도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요, 저 정도 인원이 예. 모였다라는 것은 준비 기간이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루어졌던 행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네, 내년 5월까지인데요. 당연히 현재 내 지역구에서 열심히 모두가 다 뛰어야 됩니다. 네, 당에서 아직 어떠한 결정이 난 바가 없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그리고 공천도 확정난 바가 없는데 당연히 내년 5월까지 나를 뽑아준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 이런 것들은 비난할 부분도 아니고 당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할 부분도 아니다. 예. 그리고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다. 예정된 행사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 당 혁신에 역행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특별한 사람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장제원 의원도 여기 포함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 통합에 뭐 거스르는 사람도 있죠. 예, 뭐 지금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다음 희생에 거스르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이슈를 장악하고 끌고 가고는 있지만 본인의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답답한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절망,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답이 없어서 인유한 위원장이 좀 답답해졌다. 오늘 우유 마실래,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자, 의사는 약을 강요하지 않지만 생사가 갈릴 때는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음 주쯤에는 이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낸다면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감히 예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뭐 존경하는 분이고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보여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단지 이게 어떠한 아직 혁신안이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고위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정도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 좋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림들도 나올 수 있다. 계속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좀 압박 강도를 높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11월이거든요. 여든 야든 11월에 이러한 결단들이 나온 적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지역구의 당원들이거든요.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 지역구를 지켰던 사람으로서는 이분들을 계속 단단하게 결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우리 당 어떤 후보에게라도 이 세력들이 승계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당원들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혁신위 임기가 2달이죠? 네, 원래 2달이었습니다. 원래 2달.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할 것도 같은데요. 자, 이건 인유한 위원장 개인과 관련된 질문인데 오늘 수행실장이 누구냐 봤더니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성원 구청장 하면 서대문 갑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하고 핑퐁 주고받으면서 이제 국회의원 계속하고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이 하면서 이제 서대문 구청장을 한 서대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수행실장으로 들어온 점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서대문 아니겠습니까? 서대문 총선 출마설을 다시 불거졌거든요. 오늘 다 내려놨다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가능성 남아 있을까요? 인유한 위원장을 너무 잘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성원 의원 구청장의 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인유한 위원장 쪽으로 와서 커리어 빌딩을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인유한 위원장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그 아들한테 좀 잘 보여서 거기에 좀 줄 서는 이런 거꾸로 된 해석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을 본다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서 저만큼의 역량을 저는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본인이 그걸 뒤엎고서 희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희생이 자기로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혁신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얘기고 그건 더 이상 이제 얘기가 되지 않는다, 다 내려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뒤엎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인유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서대문 갑 한석을 위해서 당에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요청을 계속한다, 삼고초를 한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예. 그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뭐가 있기 전에는 인유한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희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그 정도는 너무 지금까지의 그 워딩으로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국민들의 실망감. 아이고, 당신도 별 수 없구만. 이 실망감을 본인이 모를까.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자, 인유한 위원장이 친윤계 험지 출마 여기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오늘도 이렇게 손을 내미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에 돌아와서 자, 중책을 맡아달라는 그런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총선 중책을 부탁을 해도 나는 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오늘 또 내비쳤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당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걸까요? 제가 볼 땐 아직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직 반반이라고 네,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당으로 돌아올 마음이 아예 없다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아주 명확한 발언을 할 것이고요. 뭐 예. 56%다, 57%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발언했지만은 당에 무게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날 찾아오거나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명확히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려 좀 명확한 제안을 할 거면 해줘라.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거꾸로 들고요.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정치 언어라는 걸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56%, 57%, 58%, 네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다. 오늘이 58%로 이제 오늘 58%째인가요? 59%째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당연히 불안할 것이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천하용인 4명과 주말에 또 회동을 했죠. 이 자리에 있었던 이긴 경기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공천권을 할애해주고 비대위원장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한테 그런 여러 경로로 예.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뭐 지도부의 측근이나 뭐 주변인들 통해 가지고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죠.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한낱 이렇게 뭐랄까요 얄궂은 당권과 권한을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이 여기는 거잖아요. 네. 자, 구체적인 명단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당내의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비대위원장 혹은 뭐 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 내가 직접 연락받은 거 없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로 누군가가 저런 제안들을 지금 이기인 의원의 말처럼 했다라고 하면 이 실명이 이미 거론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뭐 카더라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기인 의원은 없는 말을 했느냐? 그렇진 또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의 측근이라고 이준석 전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신탈당과 창당의 문제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독이는 과정 그리고 자가자존하면서 이게 다독이면서 자가자존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듣는 사람들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있었다라고 하니 좀 더 안심이 되는구나 그럼 사실로 믿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국민의힘입니다. 대한민국 여당이고요. 여당이 아니었을 때도 제일 야당입니다. 역사가 가장 긴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서 누구 한 명에게 공천권을 얼마 떼줄게. 이거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나와서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하는 것부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연락한 바도 없고 저도 어떤 요구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 변화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신당 창당 가능성 하루에 1%포인트씩 높아진다고 했고 오늘 뭐 60% 아래니까요, 아직. 앞서 이제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변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보냐? 예. 그거는 뭐 이야기대로 숫자는 그 국민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99%의 변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 그러니까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그 외에 뭐 자리를 나눈다든가 권한을 나눈다든가 뭐 공천에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가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짚어요. 지금 양당에 대한 혐오, 대결 정치에 대한 어떤 종식에 대한 갈망, 중도층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갈망, 이런 것들을 잘 정치권에서 지금 어젠다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와서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만한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회적 자본을 갖추려면 뭔가 거기에 그만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공개적인 어떤 천명 내지는 뭐 그 공개적인 어떤 행보를 통해서 약간 어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의 착근, 안착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신당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신당으로 가는 건 수순일 것이다. 자, 앞서 이제 천하용인 네 분하고 회동을 한 모습 전해드렸는데 이분들은 다 개별적인 정치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용인 네 분은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합류를 할까요? 대다수는 합류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신당을 만든다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이걸 버리고라도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이준석 대표와 당장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결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파급력이 얼마나 될까? 이건 정말 갑론을박이더라고요. 여권 안팎에서도 극과 극의 해석이 나왔는데요. 두 분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만들면 뭐 몇 석 못 가진다, 한 석도 안 될 거다. 저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우리 당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에는 저는 뭐 한 40~50석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 과반이 될 수 있는데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구 뭐 출마 안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오랜만에 했던데 대구에 이준석 오면은 제일 반기는 사람이 조영 의원 내 지역으로 와라. 현직 의원들은 이준석 제발 내 지역에 오기를 바란다.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렇죠? 이준석 바람이 없다니까요. 바람이 대구에 그러고 없다.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네. 한 분은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태경 의원은 유승민, 이준석 함께 안 하면 지금 여당에서 40~50석이 날아간다. 꼭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원진 의원은 뭐 그거와 어떤 연관성, 자기 이해와의 연관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크는 게 달갑지 않으셔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현실.
분명히 대표하는 계층이 있고 지지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를 주도하는 역량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어떤 바람을 타거나 어떠한 그 계기와 싱크로나이즈가 될 때에 파괴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미풍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갑자기 태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풍이 될 수도 있고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정치적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수 환경에 있는, 따라서 달라진다고 있는 건데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의 경쟁력,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망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풍이 됐든 태풍이 됐든 미풍이라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본인이 당선되거나 신당이 잘 되진 않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건 맞잖아요. 우선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풍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정말로 돛의 방향을 정하는 큰 바람을 신경 못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분명히 이슈를 만드는 정치적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모두가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당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오케이, 정의당의 의원들도 오케이, 누구나 오케이라고 하면 정말 이 정당이라는 정치 이념에 대한 결사체를 모으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 뚜렷한 정책이나 방향성 하나 없는 정당, 그리고 이념조차도 일치하지 않는 정당, 단지 공천에 불안한 사람들 다 모여라 하는 잡탕 같은 정당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기존처럼 감동을 느낄 것이냐.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감동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태경 의원이 뭐 4, 50석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게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이제 그 청년 포럼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게 2020년 총선 지나고 6월에 출범했던 조직인데 친유승민 의원의 청년들이 많이 대거 포함된 이제 단체로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그리고 허은하 의원, 뭐 김웅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같이 출범했던 이 청년 단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도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라졌을 때 이 공백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도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보에는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에 따라서도 행보가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이 시선이나 국민 동향도, 여론 동향도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뭐 57%, 59%가 60%도 됐다, 59%도 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대통령의 변화 혹은 본인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책의 아이디어도 많은데 이런 정책들을 국민의힘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금태섭 전 신당을 합류를 만약에 신당을 같이 만든다고 하면 지향점이 다른 부분에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로 봤을 때 이원 합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함께 도달시킬 수 있고 뭐 선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토론이 달라도.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인 사람, 그러니까 뭐 여성이 무조건 중요해, 뭐 노인이 너무 무조건 중요해, 청년이 무조건 중요해 이렇게 뭐 토론이 안 되는 사람 빼고는 토론을 통해서 그걸 조정할 수만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준석 당대표가 자꾸 현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당의 대결 정치를 종식시키거나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분명한 여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당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실망을 느낀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그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론가 심판의 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투표장에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바람이 불어서 나온다면
그 실망에 대한 표출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쨌든 중도층 30%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변수가 있지만 이게 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좌초가 된다면 야, 이거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굉장히 저는 흥미진진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해야 여당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혁신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요. 정치권 전체를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는. 전체가 굉장히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양당은 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민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손을 드셔서 짧게. 아까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라도 대화가 가능하면 토론만 가능하다면 같은 한 배를 탈 수 있다. 왜 국민의힘과는 토론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일방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까? 예, 국민의힘 본인이 속한 정당, 본인이 전 당대표였던 당,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와 토론의 노력을 해보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이 토론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뭐 출당이냐 창당이냐의 과정 동안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 정의당까지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국민의당에 우리 국민의힘에 생각이 좀 다른 의원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씀. 근데 저는 여기에는 이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소셜 캐피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게 전부 다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불에 건널 수 있는 거는 그 사회 자본이 동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파란불에도 차가 막 지나간다면 파란불에 건널 수가 있어요? 죽으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뭐냐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바라보는 예측 가능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본인이 숙청당했잖아요. 그게 제도가 정말 이렇게는 동작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숙청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니 그동안 토론을 하려고 본인 주장을 하다가 숙청을 당했는데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다. 그래도 당대표도 했으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두 분 의견까지 듣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렇게 바쁘게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지금 혁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고 이재명 당대표가 험지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비명계 이외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자, 근데 이재명 대표 어제 머리하고 동네 투어하는 나 어떤데? 이런 제목의 지역구를 투어하는 이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시나리오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저렇게 뭐 유튜브에 저걸 올리면서 그 조용히 개항에 그대로 출마하겠다 이 뜻을 그렇죠. 보여준 거라고 조용히 보십니까? 지역구를 다질 수도 있고 지역구를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유튜브에 저렇게 올렸다는 것은 또 지금 현재까지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반전을 위한 빌드업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저것은 뭐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혁신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지금 뒷걸음질을 쳐도 이렇게 몰래 국민들의 시선에서 몰래 뒷걸음질을 쳐도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에 좀 안이함에 빠져 있구나. 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혁신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친명들에게서도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라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마이웨이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험지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마이웨이가 아닌 길, 험지나 불출마는 결국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다. 본인에게는 이 길 외에는 구속의 길뿐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사법 리스크를 좀 더 방탄할 수 있는 길, 더 안전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코 불출마나 험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돼야죠. 예. 자, 사법 리스크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그 법원의 정치권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하고 병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정치적 파장을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법원은 관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니까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별도 심리를 하면은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그쵸. 위중교사 사건은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파장은 크겠죠. 근데 이제 안 나온다면 뭐 파장은 저는 없을 것이고 나온다면 그 유무죄에 따라서 총선은 상당히 출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이제 분리 재판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선 전에 판결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총선에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관이 건드려졌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튼튼한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든 당선이 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험지 출마나 불출마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항을에 나올 것이다. 뭐 이유 분석은 다르셨지만 개항을에 나올 것이다. 저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좀 이렇게 어느 당이든 같은 잣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결심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다려달라 이러고 이재명 대표도 반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엔 국민의힘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위기감을 느끼면 이재명 당대표도 저는 결심할 거라고 봐요. 좀 잘 좀 해주세요. 앞서 장제원 의원도 이제 불출마를 위한 뭐 빌드업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같은 잣대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 자 김종민, 이상민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 이 네 분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제 나와서 개별적으로 했었는데요. 여기 윤영찬 의원까지 해서 5분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별 행동하던 것을 이거를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당내 처음에 투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이라던가 제3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클까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원칙과 상식 가칭인데 뭐 이게 뭐 원상 회복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꿀 수도 있다고 원상 해요. 회복?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의 회복. 그러니까 민주당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향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단순히 뭐 세력을 확장하거나 내지는 뭐 우리의 어떤 뭐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런 주장을 앞으로 뭐 조금 더 그 결집력 있게 해 나가겠다. 이런 천명으로 저는 알고 있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의원들이 앞으로 더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다라는 거고 그게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가지고 있던 가치 뭐 이런 거를 그 계속해서 되살리고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면 뭐 사람들은 당연히 뭐 더 합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장에서 나온 송 대표의 거친 발언 파장이 오늘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송 대표 지원 사격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자, 이 단초가 됐던 송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거친 표현이 나와서 오늘까지 지금 파장이 좀 이어지는데, 자, 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지역구도 넘겨주고 선당후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검찰은 좀 부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51살의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20, 30, 40대들은 무시하고 있을 것인가. 어린 놈보다 한참 밑으로. 네. 이러한 분들이 전 당대표를 역임했다라고 하면은 청년들에게 대한 마음 역시 진심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고작 이런 사건으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또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민주화의 뒤에 숨어서 정말로 반미나 종북을 외쳤던 지금 86세대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 뒤에 숨어서 1% 상위 노동자들과 결탁해서 본인만 가시를 가져갔던 이런 86세대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정치계에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그리고 노동계를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자리에서 여전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일부 86세대들을 정말 욕먹이는 분들이 정치권에 남아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는 길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불출마 선언을 해주셨으면 이제 그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국민이 다 이 발언들을 보고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한다.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이렇게 비판을 바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오늘 한동훈 같은 XS 이거는 뭐 알아서 해석하라고 이렇게 또 남기면서 좀 사그라들 때쯤 다시 한번 또 불을 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송영길 대표의 당시 출판회장에서의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거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수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좀 거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총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선을 출마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도발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런 행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는 친한 사람하고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출판 기념회장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듣고 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자, 저렇게 하면 좀 마음이나 감정은 좀 시원하겠죠. 하지만 국민들, 저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일단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나도 좀 약간 일탈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충분한 핑계가 됩니다. 아,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뭐 나는 왜 하면 안 돼?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앞에 와서 막 껴들 때예요.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진짜 이거를 참고 그냥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나도 껴들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껴들어야 되냐의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들은요,
그 껴드는 일, 제도를 벗어나는 일, 내지는 어떤 상식을 모범에서 벗어나거나 도덕에서 벗어나는 일,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마음껏 하시려면 그냥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민간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적 위치를 감안해서 발언을 해야 근데 된다. 저는 이 이야기는 뭐 일단은 그 약간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 좀 더 강하게 드리지만 그거보다 조금 약한 강도로는 한동훈 장관께도 저는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네,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민영배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보다 더 저는 강한 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LG가 KT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건 1994년 우승 이후 29년 만이며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3회 박희민의 2타점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린 LG는 5회에는 김현수의 2타점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아 6대2로 승리했습니다. LG 박혜민은 3타수 2안타와 함께 4회 수비에서도 실점 위기를 넘기는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여 5차전 MVP에 뽑혔습니다. LG 유격수 오지환은 기자단 투표에서 93표 중 80표, 득표율 86%로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일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째,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와 국민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이 사회적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귀를 환영한다며 노사정의,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조속히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됩니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참여하며 경찰이 경호를 맡습니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다가 시험 당일인 16일 아침 전국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 네, 수능 시험일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네, 수험생과 가족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능 추위일 텐데요. 다행히 초겨울 추위가 풀리며 수능 추위는 없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시 한파. 대학 입시일만 되면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는 말로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되고 날짜가 11월로 바뀐 뒤 30년 동안 입시 한파는 옛말이 됐습니다. 입시 한파보다는 수능 추위로 불리는 영하권 날씨는 고작 8번. 1998년이 가장 심했는데 서울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과거 12월 20때는 한파라 불릴 만한 기온 하강이 있었지만 11월로 수능이 옮겨지면서 한파보다는 추위라고 부를 정도이고 그 빈도도 줄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영상권 기온을 보이며 2년 연속 수능 추위가 주춤했는데 올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집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며 예비 소집일인 15일과 수능일인 16일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 분포가 되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하늘은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적지만 서쪽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나는 늦은 오후부터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져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우산과 함께 바람막이나 패딩 점퍼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영향을 살펴보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선 김포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을 주민 투표로 할지,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에 따라서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주민투표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김포시도, 김포시의회도, 경기도도, 경기도의회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포 편입에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비용이 최대 1,0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40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메가급 주민투표가 되는 셈인데 투표 시행 여부와 범위를 두고 정치권 셈법이 복잡합니다. 장단점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를 나누거나 합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김포만 주민투표를 하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투트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지자체의 범위는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만 주민투표를 받을지, 서울 시민도 투표에 참여시킬지, 아니면 경기도민까지 모두 포함할지가 국회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의석 배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서울시의 편입 거부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민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수단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편입 문제가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회 뜻에 따라 추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포만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편입시켜준다. 그러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후죽순 이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총선을 4개월 앞둔 다음 달까지 편입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여야는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 단계부터 여론 수렴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과 정치적 유불리 가운데 무엇이 우선할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김포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입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잘 되어 있는 도시의 일부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그 편의성이나 문화적인. YTN 이준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포 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이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인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뉴스타파보다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환웅 기자입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척결을 목표로 내걸고 신속 심의에 주력했던 방심위가 첫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MBC의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이 부과됐고 KBS의 3천만 원, JTBC의 3천만 원, YTN의 2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할 방송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심위 전체 회의는 7명의 위원 중 야권위원 2명이 적법하지 않은 심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퇴장한 가운데 여권위원 4명의 찬성과 또 다른 야권위원 1명의 반대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방심위를 항의 방문해 이번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 여당은 가짜 뉴스로 규정하여 드라이브를 걸었고 방심위는 심의권을 앞세워 칼춤을 췄습니다. 언론학자 중에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 보도라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당사자의 반론을 담게 노력했느냐를 본다는 건데 설사 그 반영을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 제재 최고 수위까지 갈 만한 사안이냐는 것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통보 조치를 한 점을 두고서도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해서만 과잉 제재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폭 줄여잡아 논란이 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첫날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심사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R&D, 연구개발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 원, 16.6% 줄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 등이 부각된 결과였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공계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직결되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 선회에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잘못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폭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을
일부 되살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육성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공계 카르텔을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날은 미래 세계 투자라며 예산을 복원하는 오락가락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를 대폭 깎아 민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 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정부 예산의 문제점들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산이고 특히 민생 예산, R&D 예산, 검찰 특활비와 같은 문제 예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3주간 감액과 증액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발 탄핵안과 이른바 쌍특검 추진 등으로 연말 정국이 어느 때보다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전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과 당박 인사 4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이자 소화기 내과 의사인 박은식 씨, 불의의 사고로 왼쪽 팔을 잃고도 WBC 피트니스 대회 4관왕에 오른 김나윤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한 인물을 위원으로 정하게 되다며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재 영입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했던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인재위는 일반 국민이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시작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측은 무선전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선전화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수수료 체계를 비롯한 가맹사업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수락률 기준 배차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현재 3에서 5%인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택시업계 요구를 고려해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울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6년부터 연 2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전동화 시대 사람을 위한 혁신과 100년 기업의 꿈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세계 제일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입니다. 어디하나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1967년 조립공장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으로 성장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AI로 복원된 정주영 선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 최초의 독자적 자동차 모델인 1975년 코니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아산 공장 이후 29년 만에 국내에 세우는 공장으로 축구장 80개 규모의 주행 시험장 부지가 전기차 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정주영 창업주와 정몽구 명예회장의 레거시 앞에서 정의선 회장은 100년 기업의 꿈을 선언했습니다. 또 창업주의 경영 철학인 인본주의를 이어받아 전동화 시대 인류를 위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을 자동차 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 친환경 저탄소 공법 등의 제조 플랫폼을 적용해 사람 중심의 근무 환경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6년 제네시스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 생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올해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기준 7억 89만 달러로 직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에 6억 9천만 달러보다 많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김이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수부는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여파로 올해 빌라 매매 거래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빌라 매매 거래량은 6만 9,4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줄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면 확실한 기준점을 토대로 세 가지 요소를 잘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7주 연속 상승세는 지속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더 이어지면은 시장은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세 가지 요소를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특례 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지속할지입니다. 둘째, 저가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오느냐입니다. 실제로 저가 급매물 소진 이후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0%에 미치지 못했고 응찰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낙찰가율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서울 인기 지역은 지난 2021년 10월 고점 대비 20% 이상, 다른 지역은 30% 이상 집값이 떨어진 매물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느냐입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좀 늦으면 2025년 이후에야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관망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교통정책이나 메가시티 방안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을 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26일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지난 2월 2,400억 원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사들여 주가를 조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에 나서자 이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배 대표 등 카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배 대표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 대표는 구속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SM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검찰이 여대생 자취방에 수차례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여대생 자취방에 3차례 침입한 것 말고도 다른 남성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전체 회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로 권고형량 범위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법정 상한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숙인들 명의로 세운 유령 법인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일당 3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나 도박 사이트 같은 다른 범죄에 활용됐는데 확인된 금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널브러진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주민등록번호 맞죠?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는 거예요. 현 시간부로. 네.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던 20대 백모 씨입니다. 백 씨가 팀장으로 있던 이 조직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법인 38개를 세웠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계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데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른바 유령법인 계좌 125개가 범죄 조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계좌로 100명 넘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려 68억 원을 보냈습니다. 도박 사이트 등에 쓰인 것까지 포함하면 계좌 거래 규모는 모두 1조 8,2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팀별로 역할을 분담한 뒤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조직원들끼리도 사무실 위치를 비밀에 붙였고 적발됐을 때 경찰에 진술할 내용도 사전에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32명 모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포폰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 과정에서 발견된 계좌 900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대리시험 혐의를 반박하겠다면서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와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에서 3월쯤 법정 출석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양측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답변을 받아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심장부를 향하며 병원들을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로 겨냥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병원 연료 제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가자 북부의 병원들이 모두 운영을 중단해서 미수가 등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의 한 장소로 연료통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연료들은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에 주려던 것인데 하마스가 막아서 병원 측이 받을 수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הנהגת חמאס דרך משרד הבריאות של חמאס מונעת ומלחיצה את בית החולים לבוא ולקחת את הדלק. 이에 대해 하마스는 즉각 성명을 내 반박하면서 이스라엘이 물과 음식, 전기도 없이 갇혀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얕잡아보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병원 주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면서 알시파 병원 지하나 주변에 하마스의 지휘부가 있느냐를 놓고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Hamas that is keeping its military installations inside hospitals, its command posts inside hospitals, inside schools, inside UNRWA, UN facilities and so on. 네타냐후 총리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나올 대피로도 마련했다면서 병원에 대한 군사작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거듭 전면 부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نحمل المسؤولية عن مجزرة المشافي لكل من صمت أو تخاذل عن التحرك لإيقافها أو منعها أو تجريم الاحتلال ومحاسبة قادته أمام محاكم الجرائم الدولية. UN 구호기구 등은 알시파 병원 등 가장 큰 병원 2곳이 의약품 전력 소진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신생아 등 환자들이 죽어나가며 의료 참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더 나아가 북부의 모든 병원이 운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헤르초크 대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장기 계획과 관련한 생각을 미뤘고 미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르초크 대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을 반복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할인 축제 쌍11 판매 실적이 2년째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중국 당국은 택배 물동량을 지표로 내세우며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솔로의 날로 통하는 11월 11일 자정에 맞춰 공개되는 판매 실적. 대규모 쇼핑 축제, 쌍11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나 싶었지만 202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작년엔 생방송 쇼 자체가 중단됐고 판매 실적은 2년째 공개하지 않은 채 늘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京东目前的销售情况来看呢，我们能够感觉到的消费增长还是显而易见的。 대신 중국 우체국이 발표하는 택배 물동량이 쌍11을 대표하는 지표가 됐습니다. 올해는 11월 11일 하루 6억 건 넘는 택배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15%나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산 소비를 대세로 소개하며 바람몰이에 나서기도 합니다. 国货品牌增势强劲，85个国货品牌在天猫开卖即破1亿元。 그러나 저가 경쟁과 생필품 소비 성향이 두드러져 내수 촉진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현지 매체가 포털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소비할 돈이 없다는 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쌍11의 판촉 성공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할인 행사와 각종 상술에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双十一开始之前，商家就已经提价了，你优惠了半天，其实跟以前没大区别的。 일상 회복 뒤에도 시원치 못한 쌍11 소비, 내수 활성화의 구원투수가 되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개막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경 및 노동 관련 단체 100개로 구성된 APEC 반대연합은 회의 기간 내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와 행사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시위대는 총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항의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와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3m 높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변 도로를 전면 폐쇄하는 등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빌 스콧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간 12일 일부 시위대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행진하며 APEC 국가들의 인권 유린과 신자유주의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연일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하며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 1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0도, 대구 1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영하의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